오늘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이신 안유아 교수님을 모시고 요즘 아주 격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 그리고 미중 관계 또 중국의 경제 문제 이런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뵌 이후로 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진 않았는데 세계가 정말 급변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요새 뭐 정신이 없어요. 네, 지금처럼 재밌어요. 엑사이팅한 시장이죠. 네, 진짜 엑사이팅하죠. 일단 그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을 보니까 뭐 트럼프와 시진핑 서로 막 그 비난을 하면서 너 때문이다 탓을 하면서 막 언론 전쟁까지 벌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정말 미중 관계가 화의로 들어섰다가 이제 완전 아주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적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늘더라고요. 네, 저는 국제 문제에 있어서 있잖아요. 국제 문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군이지만 내일은 적이 될 수가 있고요. 오늘은 동맹국이지만 내일은 또 적이 될 수 있는 게 외교 문제고 국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용의 가치가 있을 때는 같이 가는 거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갈 때는 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사태로 중국하고 미국이 영원한 적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과거처럼 중국이 사실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했고 그 이전부터 중국하고 미국은 지금 거의 뭐 20 몇 년 넘게 밀월 관계를 이루어져 왔다가 중미 무역 전쟁을 기반으로 해서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글로벌 밸류체인도 지금 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변화는 있고요. 그리고 이번 이 사태가 코로나가 어디서 왔냐. 중국에서는 꼭 중국에서 온 건 아니다. 발생은 중국이지만 그게 꼭 중국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 오히려 뭐 미국 같은 이런 의심을 제기하고 있고 트럼프는 보통 그 WHO는 코로나19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코로나 이렇게 그랬죠. 하는 거는 자기가 지금 재선에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놓은 슬로건이 과거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처럼 기업가이면서 경제를 살린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정치가인데 지금 주가가 보여주는 행태는 자기가 취임할 때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지금 북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 문제를 대선에 잘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런 중국 코로나라고 하는 건 정치적 상징을 띤 정치적으로 하나의 이용하는 수단으로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가 많이 맞물려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좀 이렇게 립 서비스 같은 형태지 그것이 진짜 심각한 어떤 그 다음 단계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미국의 월가 있잖아요. 월가는 굉장히 친중 세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비즈니스맨은 적과도 잘 놀고 친구와도 잘 노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트럼프는 이 월가의 자본을 사실 이익을 팽개치고 자기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월가는 무조건 전 세계 남은 블루오션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 월가의 이런 이해관계를 벌이면서까지 중국과의 그렇게 완전한 뭐 그렇게 서로 정말 뭐 적인 것처럼 안 보고 안 노는 이런 상태는 그거는 좀 퀘스천이라고 봐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지난번 2단계, 1단계에서 그 합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아니냐에 대한 이슈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지금 환경이 워낙 바뀌었으니까. 네. 그 안에는 뭐 농산물 수입도 있고요. 네. 석유나 원자재 수입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합의를 이행하는 주체는 중국 정부가 아니라 중국 중앙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부분들은 이행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뭐 지금 경제 상황을 봐야 되겠죠. 뭐 여기 석유라든가 이런 쪽은 국내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지금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이 석유 수요량이 한 20% 줄어들 거라고 예상해요. 근데 중국은 전 세계 원유 시장에서의 주요 수요자예요. 네. 중국에서 거의 50%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닿으면 유가가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유가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유가가 가는 흐름이 다를 거예요. 미국은 석유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석유가 달러하고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는 석유 달러라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달러 가격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전략적인 가격이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치적, 국제적 관계가 다 맡겨져 있는 게 유가예요. 근데 지금 유가가 역사상 이런 유가가 없어요. 지금 뭐 그랬죠. 거의 20 몇 달러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망하는 나라가 많을 거예요.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들. 뭐 러시아하고 사우디, 당연하죠. 중동들. 예, 중동 국가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감산에도 또 협의 실패했잖아요. 그랬죠. 지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석유 가격이 도전을 주가가 받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이 어떤 전략을 취하냐. 예를 들면 미국이 이럴 수도 있죠. 지금 많이 사놓고 달러는 미국이 제일 많으니까 많이 사놓고 비축해 놨다가 나중에 또 그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달러 가격, 유가를 받쳐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행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전략 비축유 막 네. 뭐 좋은 가격으로 네. 다 사라 국내 그 그렇죠. 셰일 업체들 네. 살리겠다고. 네. 근데 또 어느 뉴스를 보니까 네. 그 사실 지난번 교수님이 네.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보면은 중국이 미국의 어떤 그 물품을 수입하는 가운데서 그 원유 부분을 좀 네. 크게 봤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가격이 낮아졌을 때 여기도 네. 왕창 좀 쟁겨놓자 해가지고 그렇죠. 유조선 84척을 띄웠다고 그렇죠. 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략적 석유 비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중국은 지금 전략적으로 석유하고요, 금, 이 두 개를 전략적 비축 상품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와 금의 동향은 중국하고 굉장히 관계가 크죠. 아. 예. 그러면 그 중국 정부에서 매입을 하는 건가요? 예, 아니면- 그렇죠. 정부에서 하죠. 정부에서? 예, 예. 특히 금은 외환 보유액의 아주 중요한 구성 부분인데 중국의 외환 보유액에서 주로 미국 국채가 과거에는 높을 때는 그 뭐 7, 80까지 갔었어요. 근데 후에 계속 미국 국채를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아프리카나 이런 다른 나라의 그 원자재를 구입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어요. 그리고 금이 비중이 굉장히 작은데 금을 계속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위안화 국제화를 2013년, 14년 이전까지 굉장히 위안화 국제가 순조롭게 됐어요. 여기 베트남이나 몽골 같은 경우에는 결제량이 80%가 위안화를 할 정도로 잘 되다가, 근데 위안화가 국제화가 그때 순조로웠던 게 뭐냐면 위안화가 계속 절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위안화가 거의 30몇 % 절상했어요. 근데 그 뒤에 왜 위안화가 그 절상했냐 보면 미국 국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상을 해줘요. 근데 미국에서 이 달러 가격을 떨어뜨리면 중국이 갖고 있는 국채가 종이 조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위안화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신에 그게 그 미국 국채가 아니라 금이면 위안화를 더 받쳐주겠죠. 그건 미국의 뭐 통화 정책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금은.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국에서 금을 계속 위안 보유액에서 금의 비중을 계속 늘려왔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요즘은 이제 다시 금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팔아 제끼면서 네. 막 하락을 했잖아요. 네, 오히려 네, 달러 네. 가치 맞아요. 유동성이 막 풍부해지는데 맞아요. 이 금의 향방, 네. 그 원유도 그렇고요. 네. 중국이 또 큰 손이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 경제예요. 중국이 만약에 이게 경상수지가 잘 되면,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거는 달러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금이나 석유 비축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 지금 코로나가 처음에는 중국에서 먼저 터졌잖아요. 네. 그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다른 나라는 좀 멀쩡했단 말이에요. 유럽이나 그렇죠. 미국이. 그래서 중국에서 그쪽에서 수입하겠다라고 했던 거 중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수입을 못한다. 계약 불이행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안 된다. 이행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또 중국이 지금 안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에서 수출하고 싶은데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무너지니까 우리는 그때 하겠다는 계약을 지금 이행 못 해. 우리가 지금 전염병이 터져서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이 이행 못할 상황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미국하고 유럽이 중국에서 계약 쓴 거 지금 이행 못할 상황. 그러니까 지금 또 수출이 어려워졌고요. 그때는 수입이 중국에서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이게 국제 수지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외환보유액이 지금 한 3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뭐 이게 단기 외채 뭐 그리고 또 중국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보라든가 또 정상적 운영을 그러니까 외투들이 나가면 배당을 또 본국에 돌려보내 이런 수요까지 하면은 그냥 쓸 수 있는 돈이 한 몇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돈이 여유가 없으면 유가나 아무리 떨어져도 금이나 아무래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 세계 수요가 죽는데 이게 여력이 없으면 중국이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받쳐 못 주는 거죠, 가격을. 예, 그래서 맞물려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금이나 원유의 어떤 향방을 보려면 네. 결국은 중국의 어떤 수출 그렇죠. 그 상황을 좀 잘 네. 체크해봐야겠네. 얼마만큼의 무역 흑자를 내고 네, 있는지. 네, 이게 외환보유액이 지금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거지. 왜냐면 지금 위안화 환율이 또 도전을 받아요. 위안화 환율이 지금 벌써 제가 3월 20인가 그때 위안화 환율 한 7.101 정도 됐는데 지금 7.1까지 절하가 됐거든요. 그러면 네. 중국 정부는 또 외환보유액으로 위안화 환율을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럼 거기다 또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빨리,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안 좋은 게, 예를 들면 중국, 한국, 일본, 뭐, 유럽, 미국이 한꺼번에 터져버리면, 뭐, 사람들이 인내해가지고 한 2달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고요. 중국이 터져서 한 달, 한국이 한 달, 유럽이 한 달, 미국이 한 달, 이제 일본이, 그러면 이게 한 달 하면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이번에는 중국이 전 세계가 경제가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네. 이제는 어느 나라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내만 우리 코로나를 잘 관리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저쪽이 터지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다 같이 영향받아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한 달 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부채가 높은 기업들 다 파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니까 전 세계가 네. 공급과 소비가 그냥 같이 지금 같이 가는 거죠. 네. 거기다 지금 이런 그 확산 때문에 나라들마다 이 셧다운을, 그러니까 국경 봉쇄를 하잖아요. 봉쇄를 해놨잖아. 항공길은 막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닷길은 뭐 화물선 같은 거는, 근데 그게 수요가 없는데 바닷길이 뚫려도 수요가 없는데 수출이 안 되는데 뭐 그게 의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번 그 경제 상황을 그 좀 아주 비관적으로 보시는 경제학자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무슨 환율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아예 경제가 스톱이 됐는데. 사람들이 다 집안에 있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네. 네. 그럼 이 상황이 아까 잠깐 그 미중 문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막 얘기하는 것도 그냥 네. 하나의 정치적 수사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정말 막 중국의 배상을 요구한다든가 그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맞아요. 미국이 네. 네. 뭔가 그런 좀 더 강한 액션을 벌인다든가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를 들면 일부 우리가 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극우파, 좀 중국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념적으로 완전히 중국과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다 계세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태가 터지면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건 진짜 진심에서 나오는 배상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이걸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당연히 그 최초 발생한 게 중국이니까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런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설령 그렇다 해도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중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걸 무마시킬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익에 의해서. 이 사람은 수단하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미국 정부가 앞으로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정부 자체가 뭐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지는 차원에서 뭐 같이 가는 자세를 보인다면 전 세계가 따라가잖아요. 보통 그렇죠. 미국의 이런 예를 들면 적어도 5I 국가들은 같이 막 여기서도 배상해라 저기서 배상하라 뭐 이런, 그래서 지금 이런 중국하고 미국 간에 누군가의 책임과 이런 게 전략적으로 싸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을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수순밟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언론 기자들 전쟁하고 하는 것들. 책임 소재. 그렇죠. 책임이 이게 전 세계가 배상을 요구하며, 지금 이번에 그 배상하는 그 액수 보면 몇십 조였죠. 그 중국이 GDP를 뛰어넘는 요구를 해요. 20조 달러인가 얼마. 예, 배상액이. 이거를 근데 뭐 중국 측에서는 이걸 뭐 승낙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이죠. 중국은 이게 제일 처음에 중국에서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번 환자가 누구냐. 근데 영번 환자는 중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번 환자는 그걸 이렇게 숙주로서 제일 먼저 인간의 몸에 온 그 사람이 누구냐인데, 그게 뭐
모른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발생한 환자 그 이전에 이 환자가 어디서 발병이 됐느냐. 네, 그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꼭 중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미국이 군인이 뭐 중국 가서 전파시켰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 근데 왜 그걸 중국에 책임을 묻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라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전략적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뭐 모르죠, 뭐.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그런 합의도 나올 수 있겠네요. 각국의 공동 조사단 뭐 구성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WHO 역할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근데 역할을 요새 못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궁극적인 답은 WHO가 해줘야죠. 참 이게 그러니까 네. 어쨌건 하나의 그 네. 세계를 또 이게 해결이 되고 나서도 또 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 분쟁 거리가 이슈. 분쟁 이슈가 될 네. 수도 있겠네요. 네. 네.